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증시셔텀을 만나보도록 하죠.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장님이야말로 정도 진행, 정도시황의 정석이죠. 오늘 시장 저도 노래도 부르도 했는데요. 그런 것도 이제 네. 살짝 있지만 선을 안 넘으시잖아요. 그때 노래 불러서 약간 좀 저도 왜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서요? 네. 저희 한 곡씩 다 불렀거든요. 그때 시장이 여기 오면 뭐, 너무 네. 약간 멘붕이었어가지고 네. 그냥 우리 시장 얘기하지 말고 노래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막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저작권 때문에 못 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곡조씩 뽑았던. 아니 저 올 때마다 여도은 앵커가 자꾸 노래 부르라고 해서 여기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곳인가 싶었는데 어떻게 다 준비됐어요? 부르던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시니까 뭐 거기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한국 증시는 일본 중앙은행 금융 완화 축소 정책 변화, 이건 뭐 어제 아마 네. 귀에 따갑도록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빼고요. 주요국의 긴축 위험을 소화하면서 그간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13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했고요. 외국인은 현선물 매도 출발을 했고 기관은 현선물 매수 대응 출발하면서 양쪽의 주체가 다소 엇갈리는 출발이었습니다. 12월 1일에서 20일 사이에 수출이 8.8% 감소했다는 소식, 무역 적자가 64억 달러 정도 나왔다는 소식에 상승세가 주춤했는데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9시 35분경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전환 같습니다. 이 전기전자, 화학, 건설 등 경기 민감주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약보합 진행이 됐고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무역 수시 관련된 수출입 실적입니다. 12월 1일부터 20일 사이까지 통관 기준 잠정치 수준인데요. 최근에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저희가 아주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지수가 나오다 보니까 그 아침에 이제 떠서 시작했던 시장이 다소 마이너스권이 다소 좀 들어오는 거죠. 예. 외국인 선물 매도 규모가 약 3천억 정도 수준까지 수준까지 빠졌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 다시 선물 매도가 축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의 방어 매수도 유입되면서 전반적으로 10시를 기점으로 장이 이제 재반등 줬는데요. 그때 시간으로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하면서 시장 방어에도 한몫을 했습니다. 마감 후에 나온 나이키 호실적에서 시간의 급등,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후임자를 찾는 대로 트위터 경영을 놓기로 했다는 소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 업종별로는 오전장에 철강, 금속, 음식료, 섬유유복 등의 강세 속에 화학과 전기전자, 통신업 등의 약세가 진행됐습니다. 코스피는 전기전자 제외 전업종이 오전 중에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운송 관련 업종 제외 전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매도는 주로 전기전자에 집중됐고요. 음식료, 기계, 의약품 등은 외국인들 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제약과 화학 업종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양시장 매수하면서 지수 방어 역할을 장중에 보였는데 12시를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코스닥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오들면서 특별한 상승 모멘텀을 부재했고요.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등락 반복하면서 60일 이평선이 위치한 코스피 2320포인트 선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계속 나왔고 외국인들은 선물 마이너스 4천억 규모로 매도가 확대되면서 다소 좀 시장도 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2차 전지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증시 하방 압력을 계속 높였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현선물 순매수로 대응하면서 증시 하단은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 엔화 소폭 방등, 그리고 외국인 증시 순매도 영향에 하락폭을 축소하기도 했지만 오르들면서 다시 재차 1280원대 초반대로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업종별로 본다면은 뭐 오리온이나 CJ제일제당 중심으로 음식료 업종 강세를 보였고 소비주 강세에도 섬유, 의복, 유통업도 상승을 했고요. 전기가스업도 강세인 가운데 뭐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에 한국전력 상승세가 지속됐고 한파 영향 때문에 도시가스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LG에너솔루션이나 삼성 SDI 등 2차 전지주는 약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전기전자가 좀 안 좋았죠. 비금속 광물이나 화학도 약세 기록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통신 방송 서비스나 제약, 오락문화 컨텐츠 쪽이 강세를 보였고 운송 장비 부품이나 IT 부품, IT 하드웨어는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주들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뵀을 때도 부장님께서 리튬 관련주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오늘도 네. 포스코그룹 관련한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포스코 그룹이 2018년 인수했던 아르헨티나 살타주의 옴브레무 에르토 리튬, 어렵네요. 이 발음이 이렇게. 아무튼 옴브레무 에르토 리튬 염호, 이게 소금 호수죠. 네. 이쪽 인근에 연산 2만 5천 톤 규모의 수소라 리튬 공장을 착공하면서 국내 기업 최초로 현지 리튬 상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25년까지 포스코 그룹은 아르헨티나 요모 리튬 사업에 19억 2천만 달러, 약 2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사실 2030년까지 연간 12만 톤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자체 기술로 리튬을 생산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리튬 삼각지대인 이 전 세계 리튬의 65%가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의도 면적의 30배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쪽이고요. 예. 자체 기술로 하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 3억 개를 만들 수 있는 1350만 톤 이상의 탄산 리튬이 매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제 리튬 플러스 관련된 뉴스도 좀 나왔는데 뭐 관련된 주식들은 사실 상당히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또 언론을 통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또 시장이 또 반응을 했습니다. 이번에 생산한 배터리 등급 수소나 리튬이 자체 성분 분석 결과 순도 99.995% 달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뭐 배터리용 원재료 규격에 부합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아마 샘플을 이제 글로벌 리튬 배터리 제조사나 글로벌 양극재 전해질 제조사 리튬 전고체 배터리 소재 제조사에 제공하면서 아마 품질 테스트 이후에 정식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뉴스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포스코 엠텍이나 셀피 글로벌,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미래 나노텍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소 좀 누그러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살짝이 꺾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연초 작년 말 대비해서는 거의 가격이 5배 정도 오른 상태에서 네. 살짝 살짝 공급이 이제 약간 그게 되면서 이제 꺾이는 모습이긴 한데 아마 글로벌 리튬 수요는 올해 52만 9천 톤에서 25년도에는 104만 3천 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리튬 가격 급증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국 업계에서는 약간 탄산 리튬 가격 하락세를 좀 점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수기 도입으로 인한 정상적인 등락으로 약간 빠지고 있는 게 현재 현상이고요. 내년 2월 중하순부터 안정될 것으로 중국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기차 판매가 올해 100% 성장을 뭐 중국 시장에서는 했고요. 2023년 내년에는 20% 이하 성장으로 떨어지면서 가격 하방 압력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탄산 리튬 가격 밴드가 톤당 30만 위안에서 한 40만 위안 정도 구간에서 유지가 되면 밸류체인 유지에 부합하는 시장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55만 위안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지는 쪽으로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리튬 관련해서 쭉 봤고요. 이번에는 의류 업종 볼 텐데 우리나라 의류 업종도 물론 좋지만 일단 글로벌 기업 나이키가 실적 발표했는데 네. 굉장히 좋았어요. 네, 나이키가 일단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늘 시간에서 급등을 네. 아침에 했었죠. 그래서 글로벌 재고가 93억 달러로 전년비 43% 증가하면서 뭐 예상을 좀 상회하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그러긴 했습니다만 양호한 중국 사업 회복이나 강한 수요를 감안하면서 재고 수준이 다소 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키 다이렉트 부분의 매출은 전년비 16% 증가한 54억 달러 기록했고요. 온라인 판매는 전년비 25%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프로모션을 통해서 뭐 재고 수준을 상당히 낮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매출은 전년비 3% 정도 증가 3% 감소하는 것으로 이야기됐는데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의 영향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11월 중국 소매 판매가 전년비 5.9% 감소하면서 의류 판매가 15.6% 감소했습니다. 경영진은 북미 재고가 올해 여름에 정점을 이미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미국의 10월 기업 재고가 전년비 16.5%를 증가하면서 6월에 전년비 18.5% 대비 증가폭이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의류 제품 재고 같은 소매 재고 같은 경우도 8월에 전년비 28.4% 증가했지만 10월에는 22.5%로 증가폭이 상당히 좀 대폭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영혼모욕이나 한세실업, FNF, 백산, 뭐 코엘 패션, 나이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자 사진을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최근에 키움증권에서 나온 도표인데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내에서 의복이나 그 여러 가지 액세서리 관련된 비중이 상당히 코로나 때 상당 많이 떨어졌다가 팬데믹 이전 3.1% 수준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보복 소비의 이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계 지출 쪽에서 의복과 관련된 지출 상당히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의류 신발의 개인 소비 지출 규모의 연간 증가율인데요. 왼쪽을 보셔도 미국 쪽에서 의류나 신발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막대 그래프로 핑크빛입니다.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죠. 그리고 미국의 의류 신발 개인 소비 지출도 전년비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게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보시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저가형 의류 기업의 12개월 포워드 EPS인데요. 이게 조금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타겟이나 월마트를 보면 분홍색 선이 이제 타겟이고 푸른색 선이 월마트인데요.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가형 의류는 상당히 좀 재고가 많아지면서 좀 시장에서 많이 이제 실적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것이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럭셔리 브랜드사의 포워드 12개월 포워드 관련된 EPS인데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루이비통을 포함한 명품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그쵸. 소비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저가 쪽, 그러니까 이제 소득층 중에서도 약간 저가 쪽으로 선호를 하는 소득층은 다소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고소득층,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고소득층은 럭셔리 브랜드사 같은 소비는 굉장히 역시나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을 보여주시면 이것도 재밌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룰루레몬, 이게 이제 특수한 의류잖아요. 예. 뭐 요가복이라든지 스포츠 관련된 일부 이제 뭐 애슬레틱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좀 네. 특수한 어떤 그런 의류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EPS가 잘 팔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근데 일상복도 꽤 많이 팔아요. 남성분들 그렇죠. 뭐 이렇게 맞아요. 패딩 재킷이나 뭐 그런 것도 있고 평소에 그냥 입을 수 있는 네. 슬랙스 같은 바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네. 미국 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분들도 요즘에 많이 사서 입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원래 오리지널 그쪽의 품목이 잘 팔리면 이제 네. 좀 더 확장해서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품목 카테고리를 좀 더 늘리고 거기에 대한 브랜드 선호가 높아지면서 이제 그걸 또 사게 되는 그런 게 또 생기겠죠. 룰루레몬 이렇게 좋은데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나이키 아디다스는 EPS가 확 줄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특히 아디다스가 더 많이 안 좋아졌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디다스 관련된 뭐 OEM이나 이런 것들을 하던 국내 회사들이 상당히 안 좋아진 상황이었는데 나이키가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오늘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미국의 의복과 액세서리 재고입니다. 아직까지도 상당히 높은 재고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 수준이 올해 연말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고 소진이 됐는지는 좀 뒤에 이제 이게 알 수 있겠죠. 현재 실시간 재고는 표시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하반기에 재고가 상당히 많이 치솟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재고가 좀 꺾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이키도 아까 제가 재고 수준이 떨어졌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실히 되면 내년 정도에는 이게 재고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다시 리스타킹, 그러니까 재고를 늘리는 수요가 다시 좀 들어오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이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나 했는데요. 11월 아웃도어 의류업체 11월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한섬 이런 국내 패션이 낮은 한 자릿수 또는 플랫 정도 평평한 수준의 어떤 역성장을 보이는 이런 부분이고요. 의류업체들의 4분기 실적이 예상 대비 다소 낮은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기 때문에 4분기 의류업체들이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증권의 이야기는 주가가 이미 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실적 둔화폭이 예상했던 것보다 덜 둔화되면 그 둔화폭이 크지 않으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부각되면서 오히려 주가 모멘텀은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낸 거는 있습니다. 예. 나이키 실적 개선을 위해서 저도 어제 여기에다가 돈을 좀 쏟았는데 샀어요? 예, 나이키 뭐 또 샀어요? 신발을 샀습니다. 음. 네. 나이키 주주분들을 위해서 네. 주가도 올라주고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네. 아디다스가 조금 주춤한 건 그게 유럽 브랜드라서 유럽이 지금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흉흉하잖아요.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네, 그런 영향이 좀 그렇기도 있었겠어요. 하고요. 그냥 느끼기에는 브랜드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이키에 대한 브랜드력이 훨씬 더 좀 시장에서도 좀 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고 과거 대비 나이키를 선호하는 어떤 그런 뭐 저도 네. 사다 보면 나이키로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뭐 아디다스가 좀 더 좋은 가격에 나와도 실제로 그렇거든요. 국내에서 좀 이렇게 서칭을 해보면 네. 아디다스가 조금 가격이 좋잖아요. 상대적으로. 네네, 근데 그렇죠. 나이키가 비싸도 희한하게도 나이키를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재개가 하고 싶었는데 한번 참고요. 자, 음식료 섹터 이야기해볼까? 오늘 오리온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네. 뭐 오리온뿐만 아니라 뭐 삼양식품도 신고가 가고 있죠. 음식료 업종은 4분기 실적 호조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 그다음에 어제부터 일본이 이제 YCC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워낙 강세로 환율이 굉장히 유리해진 환경으로 이제 음식료 업종이 긍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다음 도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게 처음에 도표가 보여주는 것은 밀입니다. 밀. 도표를 띄워주시면 밀이죠. 다 떨어졌어요. 전쟁 전 다 떨어졌죠. 그러네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 팜유입니다. 팜유. 오. 팜유. 시점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게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라면과 과자의 원재료로 이야기되고 있는 밀과 팜유가 6월 고점 이후에 뭐 급락세거든요. 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음식료 업종이 상당히 좋은 환경이고요. 와.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월 평균 곡물 시세의 전년비 대비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 옥수수, 소맥, 대두, 원당 모든 게 다 2020년 1월 정도 수준까지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지금은 이게 하향 안정화 곡선이 확실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국면이고요. 오리온도 전 지역에서 실적 호조를 보였고 특히 이제 부진했던 중국 쪽에 굉장히 우려가 많았지만 전점을 지나고 회복 추세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리온 같은 거 상당히 좋았고요. 오리온이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2023년 2분기부터는 최근에 이렇게 원재료 가격 하락을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할 거다 이렇게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곡물이나 원재료는 음식료 업종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레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투입되는 시기가 이제 좀 뒤에 늦게 되는데 뭐 4분기, 1분기까지는 조금 높을 곡물 가격이 조금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아까 6월 달에 피크를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1분기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곡물 가격이 떨어진 게 이제 반영이 되니까 하반기에는 지금 가격을 꽤 많이 올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익 스프레드가 내년에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고요. 삼양식품 등을 포함한 일부 또 라면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표를 제가 가져왔는데 라면 업체들의 원가 부담 때문에 전반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했고요. 올해 라면 가격 평균 인상률이 농심이 11%, 뭐 오뚜기도 11%, 삼양식품이 9.7% 올렸습니다. 원래 소주 가격하고 라면 가격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올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이 가격 저항이 사실 뭐 10,000원짜리 조금에서 올리는 거는 좀 표가 안 날 정도인데 이게 라면 가격 올리는 거, 소주 가격 올리는 거는 이게 일반인들이 되게 좀 예민해하세요. 서민 음식의 대표니까. 네, 또. 그럴 수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라면 업체들이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저항을 극복하고 올렸는데 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워낙 많이 이제 팔리기도 하지만 뭐 네.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고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지는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이 실적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고 비용 효율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저희가 음식료 업종이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내년 실적 기대감이 좀 당겨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삼양식품이라는 걸 보면 PER이나 PBR 밴드가 지금 아마 중간 평균치보다 좀 낮은 가격에 아직도 형성이 돼 있어요. 주가는 신고가를 올라오지만 아직도 PER, PBR이 역사적인 밴드 구간에서는 중심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좀 룸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아직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네. 원가 부담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데 그렇죠. 원가 부담이 떨어진다고 이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약간 싸게 파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주려고 할인을 해주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 스프레드에서 나오고 있는 네. 실적에 대한 증가 전망들 너무 좋게 나오니까 음식료에 대해서는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여전히 밸류는 좀 낮은 편이다. 궁금한 얘기를 게 해주셨어요.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밀 가격이 우크라이나에 워낙에 이제 밀을 생산을 많이 하니까 가격이 확 올랐던 건데 이게 지금 계속 뭐 정상적인 수준으로 작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중국 작황이 되게 좋다고 해요. 중국이. 예. 뭐 그래서 최근에 곡물 관련된 공급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도 수출 항로가 되게 막혔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러시아와 전쟁하면서 수출 항구 자체가 이제 대치를 하다 보니까 수출이 못했는데 곡물 운송을 어쨌든 뭐 튀르키예가 중간에 끼어서 유엔이 나서고 이러면서 이제 수출을 원활하게 하는 분위기가 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 항구에 쌓여 있던 곡물들이 또 원활하게 이제 공급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하향 안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컨텐츠 쪽 요새 엔터 쪽 계속 좋죠.
네, 그 중국의 OTT 관련된 서비스가 뭐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면서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요. 사실 전날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안후이 위성 TV가 한한령 시행 이후에 6년 만에 한국 드라마 방영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만 방영 시기나 작품명 그리고 구작 동시 방영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관련된 그 위성 TV 쪽이 과거에 이제 별에서 온 그대 등등 이렇게 뭐 한국 드라마를 되게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뭐 태국 드라마인가요? 그쪽도 상당히 많이 이제 방영을 하는 것 같은데 올해 중국 OTT를 통해서 방영된 것으로 알려진 15개 작품은 한 개는 이제 방영 예정이고 포함해서 15개인데요. 그 중에서 TVN 그러니까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작품이 9개, SBS 작품이 3개, 그다음에 JTBC 작품이 3개 정도 됩니다. 주로 이제 구작 위주로 판매됐기 때문에 라이브러리가 많은 이들의 작품 위주로 방영돼서 구작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CJENM이나 그리고 뭐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주목을 주가가 많이 받고 있고요. 굉장히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급등 양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11월 이후에 컨텐츠 급등은 연말 대작 편성이나 뭐 최근에 결과가 좋죠. 재벌집 막내 아들 등을 포함한 대작들이 최근에 실적이 좋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 반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만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구작 판매보다 사실은 동시 방영의 매출이 당연히 더 좋고요. 그게 사실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시 방영은 사전 제작 완료 이후에 중국 뭐 검열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방영 스케줄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매출이 발생하기도 좀 어렵고 아직까지는 동시 방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뉴스 때문에 펜엔터테인먼트나 뭐 코퍼스 코리아, 에이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 CJENM 등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런데 장이 거의 끝날 무렵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네. 그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중국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의 위성 TV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제 기사가 제가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제 분명히 기사가 나왔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2023년 중국의 안의성의 한국 드라마 방영 재개 소식과 관련된 부분을 이 표는 중국말로 전면 부인하는 이야기를 이쪽에서 냈습니다. 수년간 전 세계 드라마를 발굴하고 성급에서는 위성 TV 중에 1위 플랫폼 등극했는데 400여 개의 드라마를 방영했고요. 그다음에 태국 드라마가 인기리 방영 중에 있는데 온라인상에 퍼진 내년에 한국 드라마 방영 관련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방영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장이 거의 끝나는 무렵 중에 이렇게 알려졌어요. 예. 그래서 이게 내일 시장에서 컨텐츠와 관련된 이슈가 이렇게 반영이 혹시 좀 부정적으로 반영이 혹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조금 봐서는 그 버키 스튜디오가 이제 뭐 컨텐츠를 주황도 좋았습니다만 버키 스튜디오가 급등을 했는데 사실 오늘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카지노가 공개됩니다.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 뒤를 이어서 최민식 배우와 그다음에 손석구 배우가 나오는데 상당히 지금 기대가 높은 상황이고요. 근데 버키 스튜디오가 왜 올랐냐면 카지노 제작사가 아크 미디어, 그다음에 CGS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BA 엔터테인먼트 세 곳인데 모두가 비상장사입니다. 근데 버키 스튜디오가 그 BA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28.1%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분 가치로 분류가 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의 정해인 배우 주연의 커넥트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는 성혜교 배우 주연과 그다음에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 12월에 이제 오픈될 것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간 번외로 내일이죠. 22일 날 미스터 트롯 두 번째 시즌이 방영됩니다. 이 흥행 여부에 따라 관련주로 언급되고 있는 디지털 조선이 또 관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연말 들면서 여러 가지 미디어 관련된 이슈들이 좀 속속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종목별로 약간 차별화되면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안의성 위성 TV 이쪽에 관련된 뭐 한국 드라마 방영 관련된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게 내일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견딜 수 있을지 차별화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기대되는 컨텐츠 라인업들이 있는데 참 막판에 이런 소식 나오면 이제 또 밤사이에 어떤 리스크 테이킹이 될지는 한번 봐야겠습니다. 컨텐츠 관련해서는 근데 우리가 또 중국만 보는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또 오픈을 하고 뭐 다시 한한령 풀린다 이런 기대감에 올랐던 부분이 있고 단기적으로 최근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를 또 빌미로 주가 조정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또 빵빵한 컨텐츠 라인업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호재도 있고요. 트롯 관련해서 그 어젠가요?
MBN에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 네. 역시 트롯은 대세인가 봅니다. 시청률이 첫 방송에서 9.7%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디스트 조선에 나오는 이 미스터 트롯도 그만큼의 인기는 끌지 않을까. 뭐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네. 트롯을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언젠가 꿈이 엄마랑 같이 트롯 앨범 한번 내는 거. 예. 농담 안 한다고 오프닝 때 하죠. 농담 아닌데요? 이거 네. 진담인데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자동차 2차 전지야. 여기 좀 안 좋은 소식이죠. 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 원화강세 대표적인 피해 업종으로 약간 우리가 네. 그렇죠, 네.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IRA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이 연말에서 내년 3월로 연기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불확실성이 아직도 좀 잔존하는 그렇죠, 거 네.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테슬라가 이제 전날 밤 미국 증시에서 8%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예, 주가가 에버코어 ISI와 미주오 등이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이제 에버코어 ISI는 테슬라 주가의 감정적 지지선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300달러에서 200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아주 뭐 힘들게 대표적으로 많이 빼고 있죠. 그다음에 미주오 분석가인 BJ 라켓이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종전 330달러에서 28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에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 자동차 최종 수요가 기대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그간의 자동차 생산 전망이 약간 무색해질 가능성도 있다 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봤죠. 그래서 한국의 자동차 섹터도 좀 좋지 않은 분위기가 좀 나고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자동차 완성차와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쪽도 2차 전지 관련 쪽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겹쳐지면서 여전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동차와 2차 전지 쪽으로는 좀 힘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흐름들 한번 계속 면밀하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 쪽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엄경화 연구위원과도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여돈 앵커가 그 후판 가격과 관련된 질문을 해줬었는데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셨었어요. 네, 또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좀 관련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네, 뭐 언론에 따르면은 조선사 설강사 관련된 후판 가격 인하하기로 했는데 톤당 10만 원 안팎의 인하 가격이니까 꽤 많이 괜찮은 거예요?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상반기 후판 가격 고려 시에 인하폭은 9% 정도 될 걸로 보이는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 후판 가격이 선박 제조 원가의 한 20%나 해당됩니다. 그 후판 가격을 이 정도 내리면 상당히 그 실적이 조금 뭐라 그럴까 수익성 개선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사실은 뭐 많이 팔아야죠. 선박을 많이 팔고 그렇죠, 네. 뭐 건조를 많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와 뭐 별개로 어쨌든 선박 제조 원가 20% 차지하는 것을 거의 9에서 10% 정도 내린다고 하면 수익성 개선은 좀 더 도움이 확실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약 550억 원,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은 340억 원,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은 200억 원, 대우조선해양은 600억 원, 삼성중공업은 550억 정도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이니까 이거는 뭐 이익단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선업종이 오늘은 반짝 올랐습니다. 자, 이어서는 의료기기 원격 진료 관련해서는 뭐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이런 상황까지 연출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외신에 따르면은 중국에서 이제 뭐 코로나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뭐 데이터도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뭐 몇 명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뭐 기준이 말도 안 되는 기준인 것 같고 뭐 기저질환이 있으면 코로나 걸렸어도 이건 코로나로 죽은 게 아니야 이렇게 네. 하면서 코로나 사망자가 너무 작게 발표가 일부러 되는 줄이는 그런 거군요. 시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 중환자 집중치료실이라 한 게 이제 ICU라고 있는데 ICU 그게 이제 중환자 집중치료실입니다. 이게 의료 자원 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동성 광저우시가 다음 달 초에 코로나19 감염 정점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 455개인 아까 말씀드렸던 집중치료실 이 병상수를 1385개로 늘리겠다 발표했습니다. 충칭시의 한 인민병원은 중증 환자 관련된 치료를 위한 장비 구입에 예산을 배정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산둥성의 병원도 이제 인공호흡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의료 장비 확충을 굉장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중국은 해열제와 진통제 등이 완전히 동나면서 마음이 급한 확진자들이 제약사 공장으로 직접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을 띄워왔는데 뉴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약과로 공장까지 직접 찾아간 이 현장입니다. 이 빨간색 파카 입고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장이에요. 공장인데 지금 빨간색 파카 입고 공장에 찾아간 사람들이고 중국 분들이 이게 할 현장에 수가 있나, 찍힌 진짜?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약과로 공장까지 찾아간 현장에 이제 찍힌 사진인데 이렇게 확진자들이 이제 공장 제약사 공장으로 직접
이 공장에 찾아가고 약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사진이 찍혔다 오늘 뉴스에 나와서 한번 네. 캡처를 해봤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중국 시장에서 이부프로펜 해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열제 관련인데 이 해열제 관련된 제조사인 신화제약이나 동북제약 등 강세인데요. 아예 가져와봤습니다. 동북제약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차트를 한번 가져왔는데 이게 동북제약 차트거든요. 오른쪽 보시면 어떻게 점상 가고 막 올라가죠 주가가. 그러네요. 이게 이제 동북제약의 이제 최근의 모습인데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이부프로펜 해열제 이 제조사인데요. 국내에서 오늘 조금 이제 그래서 주목을 받은 회사가 일양약품입니다. 일양약품 중국의 양주에서 이게 진출했던 법인이 있습니다. 일양약품이 그래서 중국 양주에 법인이 있고요. 일양약품이 동일한 종류의 이부프로펜 해열제를 생산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면서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는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일양약품은 이제 중국 쪽에 나오는 이제 사이트에 나온 이슈가 있습니다. 일양약품 중국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부프로펜 관련된 부분들을 일양약품이 하고 있는 게 부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메가이CS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제 호흡곤란 환자에게 지급될 산소호흡기가 부족하다. 이게 중국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산세가 대부분 환자가 유증상에 고혈이 있는 환자가 거의 대부분이래요. 그리고 중환자도 되게 상당수가 많기 때문에 중환자 집중치료실이 100만 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되게 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가이CS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인공호흡기 관련된 미국 FDA 허가를 또 취득했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도 입증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중국 내 산소호흡기 부족 문제에 따른 소식 이게 이제 매수세가 좀 쏠리면서 메가이CS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하나제약이 또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 시각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원료의약품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을 등록한 91건 중에 중국 생산 원료를 쓰는 게 73건 80% 차지한다 이렇게 돼. 그게 원료가 거의 80%가 중국에서 갖고 오는 거죠. 네. 근데 뒤를 이어서 미국 생산이 9건, 그다음에 인도 생산이 6건.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거의 80%. 그러네요. 원료 의학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근데 국내 생산 원료를 등록한 곳이 코오롱제약과 하나제약 두 곳에밖에 없다. 이렇게 오늘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하나제약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이제 급등세를 보였던 게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정부가 범부처 합동 2023년 경제 정책 방향과 신성장 4.0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비대면 진료 관련된 과제에 대한 세부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원격 관련된 비대면 진료 이 관련된 이슈가 또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오늘 관련해서 종목들이 아마 말씀드렸던 소프트센이나 비트컴퓨터, 인피니트 헬스케어, JW 중해제약, 유비케어 이렇게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좋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중국 쪽에서 최근에 이제 의료자원 확충 소식이 계속 아까 들린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건산업 월별 수출 동향을 제가 갖고 와봤는데 보니까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고요. 또 중국 현지 의료기관들이 첨단 의료기기일수록 수입산 선호를 상당히 한다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국내 보건산업 관련된 수출 동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첨단 의료기기가 중국 쪽에서 이번에 수출이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면서 네. 첨단 의료기기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활로가 좀 열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시장은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의료 장비나 의료기기 등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래서 오텍 이런 좀 음압 구급차이거든요. 오텍 네. 관련해서도 이런 종목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샤페론, 제일약품, 진매트릭스, 메가이CS, 셀바스 헬스케어, 메디아나, 오스테오닉, 오텍, 우정바이오 등등 이렇게 종목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의료기기가 굉장히 확산되면서 종목별로 상당히 좀 수급이 상당히 좀 쏠린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다이나믹하게 올랐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물론 중국에서의 지금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지만 이제 우리도 한 2주에서 4주 정도였나요? 그때 한창 약국에 가면은 약을 살 수 없고 감기약 대란 일어났을 때. 그리고 네. 병원 가서도 우리가 코로나 검사 받으려면 한 2-3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빨리 이런 것들이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장 보니까 음압 병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이제 그런 성분 관련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역시나 이것도 이 이슈에 따른 테마성 움직임인 거겠죠. 네, 시장 지수 자체가 좋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연말에 수급은 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이슈도 아직은 결정된 게 마침표가 안 아니어서 찍히죠. 조금 더 이제 파는 쪽으로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굳이 파는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줄 사람이 12월엔 그리 없을 수 있죠. 연말에서. 그러니까 수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수급이 굉장히 힘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펀더멘탈과 관련된 뭐 이슈로 주식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약간 테마성 이런 것들이 좀 쏠리면서 종목들이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주식시장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주가를 사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밸류에이션 플레이나 아니면 뭐 주가 관련된 펀더멘탈을 보고 매매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주가를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성 스토리에 대한 스토리 테마 매매가 많아져서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급등락이 반복되고 뭐 아래꼬리 윗꼬리를 아주 길게 달거나 이런 게 네네.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시장의 매매가 되고 있는데 여하튼 그래도 쏠리고 있는 것은 어쨌든 컨텐츠 미디어나 그다음에 제약, 뭐 의료기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과 그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렸던 다른 뭐 미용기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쏠림 현상이 아직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한 번 끝나면 또 다른 쪽으로 또 급하게 또 네.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뭐 낙폭과대주를 또 땡겨 올린다든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수급에서 좀 힘든 매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뭐 약국 가보셨어요? 병원이나? 아니요, 저는 요즘에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지인 중에서도 요새 또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약국에서 약이 없는 경우가 음.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제약이 받아야 되는데 없다. 그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생산이 안 되니까 수급이 그 약국 자체에서도 안 돼서 옆에 있는 약국을 가봐라.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중국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수급 여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참 빨리 이런 것들이 풀려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오를 만한 뉴스가 없어서 이런 걸로라도 주가가 반응을 하긴 하는데 대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고 네. 언제 손바뀜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이건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말미에 미용기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톡스나 뭐 미용 관련, 미용 기기 관련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거 좀 체크해 주시죠. 네, 뭐 톡신과 임플란트 미용기기 쪽도 또 수급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사이에 이제 뭐 수출이 아까 잠정치 보여줬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톡신 같은 경우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뭐 증감률이 나오거든요. 대부분 보면 여기 보면은 YOY라든지 MOM 그러니까 전년비 그다음에 전월비 보면 수출 관련해서는 톡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임플란트 이런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지표를 가지고 오늘도 역시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갈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톡신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임플란트 그러니까 뭐 휴젤이나 뭐 메디톡스 그다음에 대웅제약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하이로닉 이루다 비올 뭐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치 관련된 지표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확연하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그다음에 전월비 증가폭이 확실히 보이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 베이스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톡신이나 임플란트 미용기기 쪽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뭐 개별 종목으로도 사실 보긴 봐야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좀 종목별로 이제 같이 네. 약간 그 바스켓으로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개별 단으로 보기보다는 이러한 산업에 대한 지표가 오늘 수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성장 지표가 나오면서 어떤 톡신이나 이런 쪽으로 좀 쏠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약간 미용 의료기기가 약간 뭐 주춤한 느낌도 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올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상당히 조금은 그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더 움직임이 괜찮고요. 예.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클래시스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쪽도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컨택트 렌즈도 사실 또 괜찮습니다. 아까 이제 표를 보여주시면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도 전월비 24.5% 정도 증가를 하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인터로조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 많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리바운드가 나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미용기기나 톡신 임플란트 이런 쪽도 실적 베이스로 좀 우리가 한번 스타디 해볼 필요는 있는 섹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는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 사망자 많다라는 얘기하는데 반면 반대쪽에서는 리오프닝 계속 열심히 네. 준비하면서 관련된 시장이 좀 커진다고 하니까 참 과도기에 접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가 오른 게 어제 밤사이 전해진 소식은 러시아 천연가스관 폭발 얘기 있었잖아요. 네, 뭐 일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 주목하는 것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현지 시간 21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네. 그러면 한 22일 정도, 내일 정도인가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전쟁 이후에 최초로 이제 어쨌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를 방문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한 이후에 뭐 미국 의회에서도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지금 여론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종전을 좀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적으로 그렇게 퍼다 날라주는 게 맞는 거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의 피로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네. 뭐 짧게 그냥 이길 것으로 생각했는데 짧은 시간에, 근데 생각보다 길어지고 만만치 않은 상황에 가다 보니까 되게 출구 전략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극단적으로 뭐 원폭 이런 쪽으로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빌미를 주면서 좀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저도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제 지금 기대감이 그냥 있는 거죠. 뭔가 진행된 건 없고요. 예, 종전에 대한 이슈에 관련해서 의견과안이 혹시 있을지, 그리고 사실 뭐 그 지난번에 한번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한번 막 그 전화상 통화로 되게 화냈대요. 왜요?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달라 계속 이렇게 요구만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버럭 화를 냈다고 아니 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 그래? 이러면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뭐 자꾸 달라만 하고 뭐 내 이렇게 이제 지지율도 낮아 죽겠는데. 뭐 아니 그런 근데 뭐 여러 우크라이나 가지 입장에서는 부분에서. 줄 게 없잖아요. 뭘 줘요? 아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제 자꾸 이제 무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제 그 요구 사항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번 전화상으로 되게 화를 냈다고 그렇게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들리는 게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만큼 이제 조금은 이게 이 뭐라 그럴까 약간 뭐 여론도 그렇고 이게 너무 이제 장기화되고 막 퍼주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번에 이제 중간 선거에서 약간 상하원 쪽의 어떤 포지션도 그렇죠. 네. 막 퍼주기가 좀 어려운 어떤 그런 포지션이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좀 재건 쪽으로 좀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 재건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과연 그 종목들이 재건에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냐면 또 그러니까요. 별개이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이게 약간 맞는 거냐 싶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쪽, 뭐 그런 쪽은 사실은 이제 이게 재건 관련 기대감이 또 되면서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뭐 또 개별주 중에서 뭐 데모나 뭐 이렇게 해인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것도 역시나 시장이 이만큼 이제 열악하다는 거예요. 네. 실체가 없는 테마 거잖아요. 종목들이 막 이렇게 춤추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좀 좋지 못한 성격의 시장 성격이다 볼 수 있겠고요. TYM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미국의 농기구 수요 확대라든지 자율주행 트랙터 개발 기대감, 이제 상반기였나요? 뭐 농기계 관련된 뭐 주가 막 올라갈 때도 역시나 이런 이슈로 올랐거든요. 근데 한참 이제 이슈가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또 TYM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이슈가 또 부각되면서 이제 북미 농기계 수요 확대 뭐 이런 모멘텀 또 다시 이제 오늘 좀 주목을 받았는데, 역시나 상반기에 어떤 똑같은 스토리가 이제 하반기에 또 그쵸, 한참 네. 인터벌을 또 가진 이후에 또 들어오는 이 측면에서는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뭐 항상 이 농기계 관련주는 뭐 밸류에이션이 높게 받기가 어려웠죠. 관심도 별로 없었던 그렇죠. 섹터였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좀 올해 같은 경우에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연말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갑자기 또 관심을 받는 그런 이슈로 또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꼼꼼하게 시장 전반적인 또 내용들을 이슈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